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정부에서 2023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 부분 총망라에서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청자 분들에게 오늘은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나왔는지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정책 방향이 나왔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부동산이죠. 그 부동산 내용 중에서도 바로 주거 안정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 안정 부분에서 역전세, 전세 사기 등 주민 주거 안정 저해 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즘에 역전세라든가 전세 사기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정부도 그거에 맞춰서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이라든가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역전세죠. 역전세라든가 전세 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 규제 완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입자 보호 조치를 위해서 이제 7월 말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익에 대한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서 대출을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1년 안팎으로 역전세가 심해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뉴스 기사도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임대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A라는 임대인이 전세 금액 3억짜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전세 금액 3억으로 기존 임차인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2억 5천으로 내려갔다라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규 임차인은 2억 5천에 맞췄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의 경우는 3억에 맞췄겠죠. 그러면은 부족한 금액이 얼마죠? 5천이죠. 5천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 5천을 당장 마련하기 위해서는 힘들 수밖에 없겠죠. 돈이 많은 분들이야 5천이야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분들 같은 경우는 5천은 쉽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5천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겐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을 보게 되면 이 DSR이죠. DSR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SR 40% 말 그대로 내가 대출을 받은 모든 항목이죠. 뭐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신용대출이라든가 아니면은 마통이죠.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았다든가 모든 대출, 자동차 할부금도 대출입니다. 모든 대출을 합산하고 내 소득 대비해서 대출 금액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분들, 일반 서민분들의 경우 대출 금액이 많으면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그래서 대출을 해줄 때 이 DSR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DTI 60%로 적용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DSR이랑 그 다음에 DTI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틀린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DTI 같은 경우는 금융대출입니다. 금융대출을 빼주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측면입니다. DSR 같은 경우는 모든 대출입니다. 모든 대출을 통합적으로 합산해서 빼고 그 다음에 DTI는 금융대출입니다. 금융대출을 빼고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대출을 받을 때 60%가 올라갔죠. 60%로 조금 더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DTI 60%로 적용을 해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끔 이렇게 만든다라는 취지입니다. 옆에 조그맣게 나와 있죠. 특례 보금자리론 반환 대출 수준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6억에서 9억 사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대출 금액을 봤을 때 1, 2억 안팎으로는 무조건 대출 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임차인한테 돈을 돌려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점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를 보면은 중개인도 가담을 해서 전세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책임 중개사도 임대차 계약 시 매물, 임대인 정보를 이제 납세 이력 등 의무적으로 확인 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전세를 구할 때 납세 증명서를 모두 제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지방세라든가 아니면은 국세 이런 완납 증명서를 제출을 해줌으로써 임차인이 이 임대인의 경우는 세금이 미납이 된 게 없구나, 안전하구나 이런 것을 확인시켜주고 전세 계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3법이죠. 지금 시장에 나오는 말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등 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직 어떻게 방향성을 잡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임대차 3법도 조만간 개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무주택자, 청년 등 대상 주거 지원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부담 완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격 급등 이전, 이제 2000년대죠. 2000년대 수준으로 부동산 세금을 환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종부세죠. 종부세 같은 경우는 공장 시정가액 비율이죠. 우리가 종부세를 납부를 할 때 공시지가 대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종부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법 같은 경우는 국회를 넘어서야 됩니다.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발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지금 6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래는 80%죠. 80%로 올리겠다 이렇게 그 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부세 같은 경우는 너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60% 현행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 대비 추가 인하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주택자 기준으로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종부세죠. 종부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재산이 많은 분들이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많거나 주택수가 많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조금 더 유리하게 올해 하반기도 끌고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 납세 기준일은 바로 내년도 6월 1일이죠. 6월 1일 이전까지 매물을 파실 분들은 파시고 아니면은 보유하실 분들은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팁을 드리면은 인별과세죠.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내가 부부 공동 명의로 끌고 갈지 그것만 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종부세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잘 맞게 등기 변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중요한 내용일까요?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조금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건축, 재개발, 즉 정비 사업이 앞으로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정비사업 부분이죠. 이 정비사업 부분에서 노후주택이죠. 도시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제도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정비사업이죠. 이 정비사업 시행 운영에 대해서 신탁사 특례를 이제 허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신탁사 특례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소요 기간을 기존 조합 방식 대비해서 2년에서 3년 이상 단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조합 방식이 있죠. 기존의 조합 방식 말 그대로 이제 기본 계획 수립이 돼서 안전 진단이 통과가 되면 구역 지정이 돼서 정비 계획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추진위 설립이 돼서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착공, 입주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신탁 방식으로 가면은 기본 처음에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신탁사 특례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구역 지정 및 사업 시행자 동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구역 지정하고 추진위 설립이 동시에 추진이 된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를 보시면은 정비사업계획, 통합수립 이렇게 나와 있죠. 조합설립 인가라든가 사업시행 인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2년에서 3년 정도 이상 단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비 사업도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발표한 게 시공사 선정이 바로 사업시행 인가 때 시공사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당겼죠. 언제? 조합 설립 인가로 앞당겼죠. 시공사 선정도 빨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추진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은 기부 체납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 기부 체납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정부한테 공공에 기여를 해서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기부 체납 규모에 맞는 인센티브를 더 확실하게 부여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얼마 전에 제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역세권에서 재개발을 하는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이죠.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을 진행을 할 때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용적률을 굉장히 높게 상향을 시켜주고 이 상향된 용적률만큼 50%를 일반 분야 그리고 나머지 50%가 공공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업이 추진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20층이라고 했을 때에는 20층 안에 일반 분양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물건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만큼 용적률이 늘어난 만큼 일반 분양분이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역세권 안에서 기부 체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정말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도 우리가 정비사업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사업이 대폭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과거 우리가 정비사업에 투자를 했을 때 20년에서 30년 걸린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 시장님의 경우는 이런 정비 사업을 지향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오세훈 시장님의 경우는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노후가 되어 있는 주거 단지를 새롭게 그리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이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재개발 투자로 인해서 본인의 자산 가치를 크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 앞으로는 주목을 하시면 좀 더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투자 상담 희망하시는 분들의 경우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